행정법 판례에서 그 이회창 대법관 시절에 우리 대쪽 우리 대법관으로 유명하셨다가 대선에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그 유명한 판례가 바로 무화자재랑 청구입니다. 검사 임용 청구를 했는데 응답을 할 법무부에서 응답을 할 무화자재랑 행청권이 존재한다. 뭐 이런 판례인데요. 위에 판례 보시면 557페이지 검사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 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서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 신청자가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원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 인용 여부를 가려야 된다.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검사 임용 청구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구역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에 이게 이제 불명확했었다가 지금은 공권으로서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행정소송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항고소송, 그러니까 처분 등이나 부작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558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당사소송이죠.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그다음에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자, 하천법 특례 규정에 관련돼서 쭉 내려오서 보면 559페이지 한 중간쯤부터 보시면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모두 종전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하천법 부칙 규정에서 우리 이제 소멸시효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 맨날 이게 바뀌는 규정 중에 하나가 하천법 특례 규정입니다. 부칙에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 뭐 한 3년 정도 된다 그러면 안 늘었다 3년 그러면은 이게 계속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부칙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1984년 12월 30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소종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06도 330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원고적기 관련된 아주 전화무죄 판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마 새만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에 있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있는 사람,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률상이 있어서 원고적격으로서 다툴 수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그것을 입증한 경우에 원고적격이 있다, 법률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시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길기는 한데요. 자, 561페이지. 관련 조문은 56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에서 12조 원고적격을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경우에, 있는 자의 경우에 또한 같다. 이 원고적격 이제 법률상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이제 새만금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적인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적 경우 앞에서 본 게 처분 등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처분 등이어야 하고, 두 번째가 이게 그 뭐예요? 그 협의의 소익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대상적격, 원고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그 외에 이제 제소기간하고 그 다음에 피고적격, 그 다음에 뭐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주의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 제소기간,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고적격하고 협의의 소익, 그 다음에 처분 등이어야 된다는 거. 561페이지 보시면, 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공유수면 매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관련돼서요,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예부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 처분, 공유수면 매립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많겠죠. 공유수면 매립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유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 매립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증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561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 네 번째 쟁점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 결여로 인한 행정처리 무효가 되게 한 요건, 그 경제성, 사업성의 판단 방법이죠. 자,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회 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계법령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 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한 8번째 쟁점 한번 볼까요? 그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수매례 처분은 처분 및 농지 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하자인 사업의 경제성 결여, 사업의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 평가 결여, 담수호의 수질 기준 및 사업 목적 달성 불능 등의 사유가 새만금 간척 종합 사업을 당연무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도 127 판결,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원고 적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564페이지.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계법률에서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종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인정되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김해 시장이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 하류의 이제 하천소 주변 토지에 대한 그 공장 설립 승인 처분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2003도 1684. 요 판결은 그 협의의 소익, 그러니까 처분이 이제 기간의 경계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경우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역사 드라마에서 그 권리 보호의 표로, 역사 드라마에서 이게 협의 소익, 이게 뭐냐면 부관 참시 같은 거죠. 이미 죽었는데 다시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적 이런 사람들 해서 부관 참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 협의 소익, 권리 보호 필요가 이게 부관 참시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적 행정 처분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그게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3차 3아웃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번 걸릴 때보다 두 번 걸릴 때 가중처분되고, 두 번 걸리면은 한 번 걸릴 때보다 두 번 걸릴 때 더 가중처분되고, 세 번 걸리면 3차면 아주 가중처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중처분의 전제요건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비록 처분의 경우에 효력이 소멸됐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또 걸리면 2차 처분에서 가중처분을 받으니까 첫 번째 처분이 기간의 경계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경우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비록 처분의 경우 효력이 소멸됐지만, 죽었지만,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게 원래 취소소송의 원래 목적인데, 비록 그게 죽었지만 그게 위법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두 번째 재수가 없어서 또 처분이 가중처분을 받게 되면, 첫째 처분이 지금 이미 물론 효력이 소멸했지만 그 처분이 당사자한테 처분의 기간이 효력이 소멸했지만 재수가 없어서 한 번 더 걸리면은 가중처벌을 받는 전제 요건이기 때문에 부관 참시를 통해서 이걸 첫 번째 처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협의의 소익 권리 보호의 필요다. 그렇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판례입니다. 손가락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자, 다수 의견하고 별개 의견이 있는데 차분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수 의견, 다수 의견하고 이건 별개 의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니까요. 그렇죠? 우리 보상법에서는 협의 소익 관련돼서는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있긴 한데 그 가중처벌을 하는 그 전제요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의 소익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수의견 보면 제도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관의 경고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그렇죠? 불령인 신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도적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 제도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도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유언을 다투는 취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한 쟁송 방법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구조의 실효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는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그렇죠.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적용의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1항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협의의 소익에 관련된 다수 의견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게 이제 시행규칙의 별표 앞에서 이제 판례들 보면은 대통령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있다.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없다. 근데 지금 시행규칙의 별표예요. 이제 법규성을 따지면 법규성은 없어요. 그렇죠? 대법원 주류 판례를 보면.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중사유나 가중처벌의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가 없어 내가 한 번 더 걸리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 처벌의 효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선행처분 이거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타당하다 이렇게 본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강구 별개 의견은 자 이런 겁니다. 결론에는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이게 헌법 제 75조, 95조 위임에 따른 이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도 법규성을 인정하는 토대하에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뭐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별표,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의 법규성을 모두 전합의체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별표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정작용의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게 손을 안 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 의견 이분 나중에 헌법재판 소장님도 하셨죠. 다수 의견은 제도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령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선행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다수 의견이 이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불용인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 법령의 의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불용인 시행규칙은 헌법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저도 이 견해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글쎄요. 이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의 법규성을 인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손을 들어주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관련된 에서는 소송 도중에 공격 방어 방법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어떤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게 이게 법률적 평가 이전에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 내지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의 동일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 568페이지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냐 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권한 행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송달 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으면 안날에 대해서는 자,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소기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당사자의 통지,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제소기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다만 제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계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죠?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있는데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는 법원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04도 618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자, 행정행위가 570페이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계, 체제, 형식과 그 문헌,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정 행위
해당 행위 자체가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 원칙 등 원칙의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의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행위 재량 계획 재량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뭐 재미난 판례들 많이 있는데, 특히 뭐죠? 원고적격과 관련된 2006도 330 판결과요. 그다음에 협의 소유과 관련된 2003도 1684, 이 판결은 사실 행정 소송과 관련돼서 대상적격 이외에, 그러니까 처분 등에 대한 내용 이외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속행위 재행위, 우리가 기속행위는 이제 주어가 행정청, 그다음에 서술어가 뭐뭐 할 수 있다, 아니 뭐뭐 해야 된다, 그렇죠? 기속행위는 뭐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죠. 행정청이 뭐뭐 해야 된다. 재량행위는요, 그 법규와 내용에서 행정청이 뭐뭐 할 수 있다,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그렇죠? 결정재량이 있고 선택재량이 있고,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속행위라고 보고, 뭐뭐 할 수 있다, 재량행위라고 보고, 그렇죠? 행정정의 어떤 재량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는 이제 법에서 일의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뭐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판례도 읽어보고 제가 쭉쭉쭉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송구한 마음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동영상 강의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우리 보상법 판례, 행정법 관련된 판례, 헌법 관련된 판례들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니,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현장의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어떤 이제 행정 입법 관련된 뭐 고시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이 상위 입법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도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나 지침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건가, 행정청 내부만 구속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행정기본법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에 담겨져 있으니까 행정청이 이런 행정 행위를 할 때 국민한테 행정법 일반 원칙을 지켜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그 어디 있냐라고 조리에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기본법 몇 조부터 몇 조가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행정청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